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이번 주 내용은 그동안에 이제 수도권에 대한 얘기 또 누구나 이제 늘상 웬만큼은 한두 번씩은 이제 들어본 얘기인데, 이제 지방대학에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초빙으로 해서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카톨릭 관동대학교, 강릉에 있죠. 카톨릭 관동대학교에서 강릉 영서권에 대한 부동산 시장, 특별히 토지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거를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전국구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제가 강서를 보는 거, 소위 말해서 영서를 보는 거,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한 동해안권을 보는 시각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내용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예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첫 마디에다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나온 것처럼 대학에서 제가 국토정책론하고 토지개발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강원하고 관련이 없는 수도권에 있는 거주자가 강원권을 보는 시각을 외곽에서 보고 있는 거죠. 아웃사이더로 보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역 특색에 맞지 않은 내용도 있을 법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이나 아니면 정책 등 취향에 따라서 서로들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개발이라든가 또 시장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고 있는 저 개인적인 주관에서 보는 소위 말해서 강원권, 동해안권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해설로 오늘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방송을 계속해서 인터넷 방송을 상당히 이제 지금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는 분 아시지만 2017년도 예상을 해놔드렸죠. 예상해드린 건 큰 틀에서 보자 이거예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만, 단순한 시장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2017년도에 그동안에 우리가 보통 얘기했던 혁신도시라고 그러는 거에서 지방의 약발이 이제는 거의 소진이 돼갔다 라고 이렇게 보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 수도권에서 내려가 그러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는 안 내려가도 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예측을 갖다 이미 해드린 바 있죠.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은 강원권에서 그동안에 강원권에 가장 어떻게 말하면 개발 압력이 셌던 데가 1순위가 원주입니다. 원주의 그 유명한 혁신도시. 그 다음에 춘천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SOC 철도라든가 고속도로 사업에 의해서 춘천의 개발에 대한 이슈가 커지다가 보니까 춘천권이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이제 좋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바로 뭐냐면은 그 약발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서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소위 말해서 토지 시장이 강원권에서는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요 내용을 갖다가 이제 보시자라고 우리 내용 때문에 2017년도 부동산 시장을 해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한테 다 요건 또 화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집값이 올라가고 나면 꼭 땅값이 올라갑니다. 현재 수도권발 계속해서 얘기해 드린 거로 지금 지난번에 11.3 부동산 특단의 조치까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기미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은 올라가는 것이 주택 가격을 올리는 거죠. 이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뭐냐면은 토지 가격이 그 다음에는 올라가게 됩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도 그동안의 제 경험에 의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하면은 바로 얘기한 대로 집값이 올라가고 나면 땅값이 올라가는 이러한 순서로 갔었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여러분이 이제 토지를 보는 시각을 얘기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강남에 있는 아파트, 압구정동이나 또 반포나 또 아니면 대치동이나 이런 데 있는 또 삼성동이나 이런 데 있다라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당연히 높게 보인다 이런 얘기죠. 땅값도 물론 높습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는
예를 들어서 저 아파트가 예를 들면은 판교라고 좋다 이거예요. 판교에 있는 아파트가 그러면 강남을 넘어갈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러면 판교 밑에 있는 영통지구 아파트, 영통이 그러면 판교를 넘어갈 거냐? 그것도 아닐 거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탄2를 보자 이거예요. 그럼 동탄2가 판교를 넘어갈 거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순차가 있는 거예요. 땅값도 분명히 순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가격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요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릉에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여러분 DMZ이라고 있죠. DMZ에 있는데 DMZ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바로 휴전선이 있는데 휴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도합 합쳐서 4km를 비무장지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 비무장지대의 군사시설에 대한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15km, 남쪽의 남방 한계선으로부터 15km 뒤쪽의 안까지는 그것이 민간인 통제 보호 구역이다라고 우리는 민통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 현재는 민통선의 일정한 거리 앞까지는 어떻게 하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는 농사를 못 지어도 민통선 안에 그랬다고 철책까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거리까지는 지금 들어가셔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자, DMZ라고 하는 휴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2km, 북쪽으로 2km, 여기는 비무장지대라고 해서 절대 무장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적의 동태를 관통하기 위해서 GP라고 우리는 OP가 들어가서 있지만 그 외에는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 혹시 농지가 있는데 이 농지 경매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파주나 연천이나 화천이나 철원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저기 양구 같은 데 가서도 봐보면 비무장지대, 소위 말해서 4km 이내 안에 들어와서 있는 땅도 바로 뭐냐면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도 경매가 나온다 이거예요. 경매가 나오는 건 둘째 쳐놓고 그러면 매매가 되느냐? 매매됩니다. 분명히 매매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보통 나와 있는 농지 같은 경우는 파주에서는 평당으로 얘기하면 약 10,000원에서 20,000원, 30,000원까지 지금 거래가 됩니다. 거기는 지뢰만 묻혀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토지라고 하는 건 최유효 이용, 이 땅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가치가 올라가는 거 100% 맞습니다. 그럼 그게 절대적이냐? 그거는 아니다 이런 게요. 땅은 본연의 가치가 있어요. 집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매상권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에 옛날에 지은 주택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가치가 제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땅은 절대 제로 가치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늘상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땅을 볼 때 아파트 보도 제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뭐 했어? 그러니까 못 쓰는 땅이네 이러면서 땅을 포기해버려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땅이 옛날에 100원, 200원, 300원이었었다 이거예요. 그걸 취득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10,000원의 경매가 나오든 20,000원의 경매가 나오든 30,000원의 일반 매매로 거래가 되든 거래가 된다 이거예요. 분명히 이득을 얻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은 전국에 어디 있는 땅이든지 분명히 가치가 있고 그것이 가격으로 환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이 있죠. 아파트는 한 번 강남이면 분명히 강남입니다. 그 가치를 다른 데가 못 이겨요. 그거에서 파장이 가요. 그런데 땅이다라고 우리는 거는 축복을 주는 게 한 번은 이쪽에 강남이 될 수도 있고 저기 전라도 가서 강남이 되는 데가 또 나오고
경상도 가서 강남이 나오는 거. 최근에 강남은 어디입니까? 제주입니다. 얼마 전에는 어디에? 세종시입니다. 그 전에 얼마 전에 어디야? 평창이라는 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나름대로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 천국에서 1등을 한 거다 이거요. 이것처럼 우리는 땅이다라고 하는 걸 볼 적에는 하나의 편협된 생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재화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다. 땅이다라는 건 강원도 이제 끝났어. 제주도 이제 끝났어. 끝물이야. 끝물이라는 건 없어요. 다만 다른 데에 자리를 양이했다가 또 가는 거예요. 제주도가 지금 주춤하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전국에서 이제 어디가 될 건가라고 봤을 때 마침 제가 캐톨릭 관동대학교, 강릉에 있는 관동대학교에 강의를 특강을 이제 나가게 되면서 이 지역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 정확하게 제가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 2018년 2월 며칠인 날인가가 2월 초순인가가 2018년 동계올림픽에 소위 말해서 빵빠레를 울리는 날입니다. 이제 1년 정도뿐이 안 남았어요. 그러면 2017년 그렇지 않아도 내려갈 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봐보면은 여러분들 강릉까지 가다 보면 그 많은 터널에 지금 전부 둔내서부터 공사를 하고 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기반시설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은 제2의 또 평창에 대한 효과를 동계올림픽에 대한 효과를 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 관계 때문에 이미 건 옛날에 오른 가격이야. 이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라. 이런 뜻에서 좀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좀 편안하게 이제 좀 방송을 해드리는 것이 다른 데 같이 이렇게 무슨 옵션에 얽매여서 이제 주제에 얽매인 거죠.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서 관동대학에서 이제 그 강의를 했습니다. 이 이제 지방시대, 소위 말해서 수도권과 지방이다라고 그러는 거. 이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구 2명 중에 1명은 수도권에 살고 2명 중에 1명은 비수도권이다 그러면 수도권 밖에서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지역은 어떻게 될 건가? 일종의 지방에 계신 분들은 자괴감을 느끼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 우리 강릉시가 20만인데 인구가 이제 점점 줄어든대. 동해도 마찬가지래. 어디도 마찬가지래. 수도권으로 계속 올라간다라고 그래. 그래서 일종의 어떻게 말하면 자괴감을 갖다가 지금 느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걸 내용을 가져갔습니다. 제가 뭐냐면 21세기의 특징 뭐냐. 21세기 특징은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일어난 일이 과거에 100년에 일어난 일을 이제 10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몇 년만 몇십 년만 더 지나면 과거에 어떻게 됩니까?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이 이제 3, 4년 만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제는 찰나 그동안에 우리는 소리하고 귀로 들었던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는 전광석화처럼 바로 뭐냐면 빛의 속도로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저도 남의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내용을 봐보고 이 자료를 만들었지 저도 앞으로 5년 후가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좀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그 내용의 가치를 좀 봐야 돼. 그래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인가 예측을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21세기의 특징 그래가지고 얘기를 갖다 해놨어요. 자, 21세기의 특징은 가장 대표적인 거 앞으로 10년 이내에 다가올 변화는 과거 100년 동안 일어난 변화보다도 더 큰 충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서부터 10년 후에 또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나와 보통 한 세대라는 게 30년이죠. 그러면 나의 세대 30년과 할아버지의 세대 30년과 할아버지 세대의 30년 3대가 겪었던 걸 이제는 단 10년 만에 지금 얘기한 우리한테 펼쳐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전광석화처럼 가는 이러한 시대에 과연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우선 제일 먼저
예상되는 사회 변화. 요거는 제가 왜 이렇게 냈냐면은 우리 이제 통계청에서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건가 예측을 한 게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많이 되는 인구의 감소. 그런데 예상되는 저 사회 변화는 대한민국만 겪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거의 다 겪고 있어요. 좀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또 아니면 아프리카라든가 이러한 지역을 빼놓고 하다못해 중국까지도 지금 뭐냐면 인구의 감소. 그 다음에 고령화 및 노인 빈곤화. 세 번째가 사회가 전부가 배운 사람이에요. 전부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부가 대졸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있는 자와 없는 자, 정권, 그 다음에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이와 같은 양극화. 네 개 현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대한민국 모두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들을 갖다가 보면서 바로 사회가 어떻게 변화가 될 건가를 보셔야 돼요. 우선 제일 먼저 보면 인구 감소, 당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당연히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고령화 및 노인 계층의 빈곤화. 이제는 노인 사회가 되다가 보니까는 이제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15%를 넘어서 이제 20%. 간단하게 하면 5명당 1명씩은 이제는 뭐냐면 만 65세 이상인 노인층이 이 사회를 갖다가 구성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학력이 되고 양극화가 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일자리가 노인네들이 이제는 강의를 할 수가 없고 젊은 세들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천지가 노인네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고학력이 양산되어 있고 산업화의 변신이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왜 노동력이 부족한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보고 어디에 가서 예를 들어서 노가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노동일을 하라. 그러면 이거 하겠습니까? 분명히 안 합니다. 왜냐?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학력자가 양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조업이나 여기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농촌 인구가 왜 감소하는 겁니까? 농촌 인구, 고학력자가 안 가는 거는 그래요. 업 인구가 왜 감소해서 지금 베트남에 있는 선원이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원이 오겠어요?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바로 뭐냐면 배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어디에 가서 커피 마스터를 하든가 어디에 가가지고 완장차고 그저 안내하는 걸 할지언정 가가지고 일을 안 하겠다 이거. 그러다 보니까 산업화가 변신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공장 경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약 30년을 원 제너레이션인 30년을 이뤄왔던 것이 그 유명한 산업화예요. 이거에 의해서 지금 얘기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은 양이 나왔는데 최근의 특색은 뭐냐면 공장이 경매가 점점 많아진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저임금에 의해서 나오던 단순 생산품을 지금 얘기한 중국에다 뺏겼고 중국은 어디에? 동남아에다 뺏겼고 동남아에서 이제 앞으로 인도나 또 어디로 아프리카로 뺏기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 구조가 변신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인구가 집중이 돼요. 근데 과거와 같은 산업화는 이젠 아니구나 라고 그래서 이제는 공장의 리모델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두 번째 생산성이 저하가 됩니다. 자, 생산성이 저하가 된다라고 그러는 건
하나의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력이 저하가 되다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가장 커다란 게 이제 중소도시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차라리 서울시나 수도권이나 대구광역시나 광주광역시나 또 울산이라든가 대전광역시나 아니면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역을 잠깐 얘기를 하면 만약에 익산시라든가 군산시라든가 이러한 지역, 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천시라든가 또 아니면 충주시라든가 내륙에 있는 몇 개 도시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쪽으로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또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상주시라든가 이러한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10만이 안 되는 도시가 이것이 어떻게 되냐 급속하게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소도시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중소도시에 대한 스포크앤 그 방식이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10 플러스 알파 방식이다라고 해서 중소도시끼리 뭉쳐라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전략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러다가 보니까 중소도시에 대한 붕괴보다도 중소도시에 대한 위축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 일자리를 보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도시로 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로 가다가 보니까는 이젠 빈곤층이야. 아까 양극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합니다. 농촌의 1인 가구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배우자를 놓쳤다든가 아니면 자식이 도시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1인 가구가 탄생하지만은 도시의 1인 가구다라고 하는 건 일자리도 없는 1인 가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일어나는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그 보편적인 현상이죠. 자,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제일 먼저 경제적인 요구에서 소득이 증가한다. 소득이 증가가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개인 소득으로 해서 부모나 아니면 여기서 독립된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이 또 올라가니까 나 혼자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은 어떻게 되니까 옛날에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이제는 다 보편적인 사회 현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주의, 그 다음에 초혼 연령이 이제는 뭐 30몇 세인가 올라간다라고 그랬죠. 이러한 것 때문에 또 사회적인 요인은 고령화의 요인, 이러한 영향 때문에 지금 얘기한 1인 가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강릉의 이제 개도릭 관동대학에서 강의했었던 내용의 일부를 혹시 이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맨날 이제 토지에 대한 얘기, 무슨 뭐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도 한번 우리가 사회 현상을 짚어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현상이 또 주택이 또 땅이 어떻게 갈 것인가 바로 사회 현상을 점검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